자, 봅시다. 쉬웠으면 하나도 안 틀렸어야 되는데 혹시 하나도 안 틀렸을까요? 그건 아니야? 근데 감이 쉽다고 얘기한다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에 요거 치면서 좀 느껴야 될게요. 뭐냐면 점수가 3월이랑 비슷한데 이제 난이도가 좀 쉬웠다는 이유로 점수가 좀 등급이 좀 떨어진 학생들이 좀 있을 거야. 내가 보니까 몇 명 있어요. 점수는 3월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정도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나는 그게 거의 그대로인 거야. 거의 그대로인데 그러면 등급이 왜 떨어지는데? 이거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전국을 상대로 하는 상대평가야. 그러면 결국은 내 등급이 떨어진 건 내가 떨어진 그 등급과 등수만큼의 사람들이 전에 나보다 못 쳤는데 이번에 나보다 잘 쳤다는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큰 학교, 전국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등수를 매기는 거랑 똑같다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애들이랑 경쟁하는 거야? 서울의 강남 살고 있는 애들이랑 경쟁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면 걔네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 개 이상 무조건 풀 거야, 걔네들. 생각해보면. 그냥 일주일에 설렁설렁 보내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거야, 서울 사는 애들 중에. 그러면 걔네들이랑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만큼 많이 이제 이런 그 문제를 푸는 것들에 좀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가? 걔네들만큼 많이 되어 있는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만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봤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 위치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을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 여러분들도 다 성장했어요. 왜냐면 학교 시험 한 번 칠 때마다 성장을 진짜 계단식으로 쑥쑥 하거든요, 보통. 근데 여러분들이 계단식으로 상승한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 상승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큼 상승했다는 거야?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거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등급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장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누적이 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나가지고 등급이 내려간 상태로 그냥 고착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2등급 초였어.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 때. 점점 가다가 한 3등급 중반으로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안 올라. 고착화돼. 그러면 딱 그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3등급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그 형태 그대로 그냥 딱 보존돼가지고 그냥 똑같이 가는 거거든. 그럼 수능 치면 점수 몇 점 나올까요? 수능 치면 아마 한 78점쯤 나올 겁니다. 왜? 그게 딱 3컷이거든. 78에서 한 80점대 극초반, 78에서 한 81, 2. 거기가 이제 보통 3등급 컷으로 수능에서 무슨 과학처럼 수능이 어렵든 안 어렵든 항상 74에서 78 요 사이가 항상 3등급 컷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3등급 그 라인은요 변하지 않거든. 왜? 평소에 하던 노력만큼만 똑같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요. 왜냐면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보통. 그래서 이 3등급 이 늪이 진짜 무섭습니다. 전국에서. 이게 시험이 쉽든 어렵든 되게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는 뭘 빌기 시작하냐면 수능 시험이 어렵게 나오길 빌어요. 왜냐면 어렵게 나와도 76점, 쉽게 나와도 76점이거든. 그래서 어렵게 나오기를 비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언제 고착화가 되냐면 2학년 때 고착화가 돼요. 그게 내가 이번에 진짜 많이 느꼈어. 근데 지금 수업 이렇게 하고 있잖아. 사실 1학년 수업은 여러분들밖에 안 하고 있다고. 이번에 왜 저기 모의고사 치기 전날이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학원에서 이제 치료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치러 오라고 막 이제 연락이 가고 그랬었죠. 근데 많이 왔어요. 뭐 물론 학원생 수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일날 내가 얼굴 봤던 사람 따지면은 그 명단 봤던 사람 따지면 한 40명 넘게는 왔을 거야. 그러니까 2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40명 넘게는 왔을 거거든. 근데 왔던 사람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몇 명 왔냐면요 3명 왔습니다. 우리 학원에 1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걔네들 그냥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이 월등히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미 벌써 박혀 있어요. 왜 박혀 있는데? 여러분들 1학년 때 한 네다섯 번 치고 뭐 따로도 이제 뭐 실전 트레이닝 몇 번 해봤겠지. 그 몇 번 해본다고 달라지냐고? 안 달라진단 말이야. 내 위치가 늘 똑같거든. 그러니까 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안 해. 근데 그러면 나는 성장을 이만큼씩 계속 할 거야. 근데 늘 하는 누군가는 있을 거거든. 늘 하는 누군가는 이만큼씩 성장할 거라고. 그러면 그게 계속 차이가 나다 보니까 누적돼가지고 나중엔 여기에 고착화가 돼요. 그래서 안 벗어난다고. 근데 공부를 안 한 건 아니니까 막 4등급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 근데 올라가지도 않아. 근데 이 차이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미 생긴 차이인데 그거를 3학년 올라가가지고 이제 나 고3이니까 수능 대비해야지. 이제 빡세게 할 거야. 빡! 이가 결제 빡! 100만 원 결제 빡! 안 돼. 여러분들. 미리 안 해놨는데. 근데 그러면 미리 해놨던 학생들이 그렇게 역전당하면 그 세상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세상 그렇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좀 이제 가랑비 요거쳤듯이 국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늘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쌤이 지금 2학년 언니들을 가르치면서 좀 되게 많이 느껴요. 근데 내가 그럼 2학년 언니들한테 이 얘기를 할까? 안 해요. 해도 안 되거든. 벌써 머리가 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요, 내가 말해도 본인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주고 본인이 판단해서 바뀔 수 있는 학생들은 바뀌는데 안 바뀌는 애들은 대체로 언제 깨닫냐면 한 지금 3학년 지금쯤 깨달아요. 내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잖니 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해요. 그때서야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등급이 뭐가 어떻든 간에 지금 어찌됐건 이제 점수가 똑같은데 이번에 등급이 좀 낮아졌던 학생들은 요거를 좀 유념하길 바랍니다. 좀. 그러니까 원래 빨리 안 바뀌어. 원래 빨리 안 바뀌고 그만큼 내가 많이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만큼 내가 퀄리티 있게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요 이제 모의고사 독해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이제 좀 좋은 퀄리티 읽기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이번에 쌤이 주차를 좀 계산해 보니까 여름 방학 때 한 2주 정도는 독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문법 해야 될 것 같고 겨울 방학 때는 거의 한 6주, 8주 가량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겨울 방학 때 이제 엄청 좀 많이 할 거거든. 그때 이제 좀 많이 들으면서 독해력을 좀 키워오길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2학년 학생들이 사실은 이번에 시험도 그렇게 막 많이 치러 오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좀 잘 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학생들이 있어. 안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안 했는데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방학 때 이제 안 쉬고 계속 꾸준하게 이거를 이제 좀 해왔던 학생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방학 때 이제 특히나 겨울 방학 때 쉬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쉬고 집에서 할게요라고 해서 내가 집에서 할 것까지 정해줘. 근데 방학 끝나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보잖아. 다 해온 학생 별로 없어.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겨울 방학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좀 그렇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일단 요거 독서 3개 다 끝내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시간 좀 부족하면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요 주제통합형 지문 봅시다. 주제통합형 지문은 이제 이 민주주의의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죠. 잠깐만. 왜 앞으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과정의 전반을 관리하는 선거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 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부형과 독립형으로 분류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다?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형과 독립형이야. 여러분들 정부는 행정부 맞아 아니야? 맞죠? 상권 분립은 다 알잖아 우리. 맞죠? 자, 그럼 생각해봐. 다 안 읽어도 우리는 알아. 정부형이 뭔데?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거. 독립형은 뭐야?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거. 그거를 지금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정부형은 행정부에 소속된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형태랍니다. 그럼 행정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자, 선거관리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해당 부처 담당자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부처야. 그러니까 그 부처에 있는 담당자가 이제 저기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처라는 말 많이 하잖아. 정부 부처. 이 부처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땡땡부라고 있어요. 땡땡부, 뭐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이런 우리가 행안부 이러죠. 기획재정부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재부 이런단 말이야. 교육부, 기재부, 뭐 행안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부가 있어요. 그러면 부가 큰 집단의 단위야. 부 아래가 뭔데? 땡땡처입니다. 처 아래는 뭐가 있을까요? 땡땡과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를 합쳐가지고 부처라고 합니다. 왜냐면 좀 좁은 그 작은 단위 같은 경우에는 부가 없고 처만 있는 데도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보훈처 이러면은 처만 있어요. 보훈처는 그 위에 부가 없거든. 그래서 부처라고 묶어서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부처라고 하면 그걸 말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 해당 부처의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랍니다. 자, 이때 예산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포함된답니다. 생각해보면, 자,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행정부나 지방자치 예산에 포함이 되겠죠. 예산은. 자, 반면 독립형은 선거관리 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봐. 독립적이니까 예산을 당연히 어떻게 편성해야 돼?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편성해야 돼. 독립적인 조직이니까. 자, 그리고 기관의 위원들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인사로 구성되어서 정치적 무엇을 확보한답니까? 중립성을 확보한답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인사로 구성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이유가 뭔데? 행정부의 수장이 누군데요? 대통령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인사로 구성해야지 이 대통령 측에만, 대통령의 입장에만 편향되어 있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임기제로 운영이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 공고의 접수, 심사, 발송과 투개표소 운영을 포함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독립된 합의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이잖아. 그쵸?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둔대요? 잘 보세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부형이야? 독립형이야? 독립형에 가깝죠. 이 문장을 보면 독립형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 독자적으로 편성.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독립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우리나라는. 그러면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건 당연한 거야.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이것은 권력기관의 상호견제 원칙에 입각한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공정선거 규칙을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답니까? 제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이거는 배웠어? 통합사회 때 이것까지 배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법례가 있어. 그럼 법례 밑에는 규칙이 있고 규칙 밑에는 또 이제 무슨 조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무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의무 이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대통령령 또는 자치령이라고 하면 명령에 해당합니다. 맞죠? 혹시 이거 알아요? 명령이나 아니면 이런 거? 조례, 명령 이런 거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이 이제 가장 높은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부산시에 있는 사람만 지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령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따로 명령을 만듭니다. 그거는 부산시에 있는 사람만 지키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법으로는 제정이 되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뭘 할 수 있다고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 법이 더 높은 거니까. 그런데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등을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그 다음에 국회에서 선출한 3인, 그 다음에 대법관이 지명하는 3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여러분들? 배용지 씨.
상권 분리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얘는 뭐랑 연결되는 말입니까? 위에 나오는 상호 견제 원칙과 연결되는 말이겠죠. 자, 다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을 관할하는 구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추천인, 법관, 교육자 등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선관위가 어떻게 나뉜다?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일단 중앙선관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냐면 구시군 선관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3인, 3인, 3인에서 9명이야. 근데 구시군 정당 관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당 추천인, 법관, 교육자 이렇게 세 부류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 종류가 나뉩니다. 자, 그리고 선관위 위원으로 뽑히면 이 선관위 위원들은 공정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지녀야 돼요.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자, 그래서 임기 6년 동안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금지됩니다. 뭐 당연한 거. 자, 다음 위원장은 위원 중 법관 출신이 호선되는 관행이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위원장은 누가 주로 많이 된다? 법관 출신이 많이 된대요. 관행이라고 하는데 관행이 뭡니까? 규칙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냥 사람들이 늘 하듯이 그냥 똑같이 그냥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관행이라고 하죠.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왜 그런데? 선거관리 전반에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해석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그런데? 생각해봐. 선관위가 아까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규칙을 만들거나 누구에게 뭘 금지시키거나, 금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뺏는 거랑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의 자유권을 뺏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이번에 그 고3 지문에 나왔었죠.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누군가를 금지하는 건 자유권을 빼앗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자유권은 천부인권이란 말이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야. 다 배웠죠, 여러분들? 알죠? 자, 그래서 누군가를 금지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의 범위 안에 있어야 돼? 법령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야? 법률 해석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위원장은 누구를 보통 많이 이제 임명한다? 법관 출신을 많이 임명한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 모든 위원은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의제기 및 각종 사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진답니다. 만약 그 결과가 가부동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가는 뭡니까? 찬성이에요. 부는 뭐야? 반대야. 그래서 가부를 따진다. 내가 가부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O인지 X인지를 나중에 알려주겠다 이 말이야. 가부를 따진다. 자, 그래서 가부, 찬성과 반대가 동수, 같은 숫자라면 그때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위원장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 지문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나 지문 봅시다. 요거는 선거 공보입니다. 자, 선거 공보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뭐야?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이루는 말이죠. 자, 그래서 존속은요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부모고요. 비속은요 혈연 관계에 있는 자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선거 공보는요 여러분들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각 재산 상황, 체납 실적과 병역 사항, 후보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와 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수단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알아요?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집에 그 우편물로 날아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좀 보게 됩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같은 거. 그게 지금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다? 선거 공보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문 여러분들 가나 지문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읽고 풀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은 지문 안 읽고 풀어도 앵간한 선지들은 OX 다 가를걸? 이거 그냥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른 되면 다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라고 알게 될 거야.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후보자 공개, 정보 공개 자료와 공약 등을 이제 어떤 그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이제 누가 작성합니까? 후보자나 정당이 작성합니다. 이는 잘 보세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이 표현이 필요한지 압니까? 혹시 여러분들 별로 없네. 중학교 3학년 때 천재 박 교과서 쓰던 학생들 저기 토론 저기 주장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 읽기에 보면은 이칠 권리랑 알 권리 나오는 지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거 사실 여러분들 저거잖아. 사생활 침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관리 공고문에 적혀있는 이 사람의 재산 상황이나 군대를 언제 갔고 언제 이런 것들 다 사생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건 다 사생활 침해야. 그런데 사생활 침해를 자기들 스스로 뭐 하는 거야? 공개함으로써 침해를 공개적으로 당하는 거거든.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안 보여주면 저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거고, 내가 안 보여주면, 내가 보여주면은 내 사생활에 침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침해 중에서 알 권리의 침해가 더 귀중하다고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금 후보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선거 공보는 책자형으로 자 법정 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책자형이고요. 온라인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택계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 공보를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법정 규격과 면수 등 형식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주로 심사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쭉쭉쭉쭉 이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건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안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뭔데? 여기 있네. 공약의 현실성은 검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약이 얼마나 허황됐는지 안 됐는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자, 다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관한 거짓 사실이 게재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수사기관 등에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거짓 사실이 게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수사기관 등에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후보자 본인과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대요. 자, 생각해봐봐. 지금 후보자 본인이니까 이제 출마해서 나온 사람 당연히 물어봐야겠지.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누구한테도 물어봐야 돼?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생각해봐. 이의 제기했는데 이의 제기가 거짓말이면 어떡할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상대 측에서 일부러 공격하려고. 자, 그래서 이의 제기한 사람에게도 무엇을 요구한다고? 증명 서류를 요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자, 후보자 본인이나 이의 제기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 끌게요. 이렇게 끌게요. 왜 저렇게 끊냐면 지금 보면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를 후보자 본인이나 이의 제기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또는 둘 다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관련 내용이 무엇으로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련 내용은 두 가지겠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야. 거기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거짓인 경우가 있고요. 또는 뭐야? 이의 제기가 거짓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이 거짓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한다? 투표소 등에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가 뭐야? 공식적으로 알린다는 거야. 어디에다 올려야 된다는 거죠.
사안에 따라 무엇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고발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 그럼 고발의 조치는 누구한테 취해지는 거겠어? 거짓 사실로 판명난 경우에 고발이 당하는 거겠지. 누군가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거짓으로 이의 제기를 했어. 그럼 고발당할 수 있겠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허위 사실을 기재했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에 따라서 고발당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선거 공보에 다른 후보자나 그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여, 이제 적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개적으로 적어놓는 걸 공개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띄워놓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적시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중에 특이한 명예훼손이 바로 뭡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 사람이 진짜로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있어서 수치심을 들게 하는 어떤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변비가 있어. 한 달 동안 변비야. 근데 나 이거 안 알리고 싶다고.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올렸어. 스토리에다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변비가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 나는 그게 수치스러워서 안 알리고 싶었는데 내 친구가 알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적시한다라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 보여주게끔 어딘가 올리거나 알린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선거 공보에 다른 후보자야, 자기 후보자 말고 다른 후보자나 그 다른 후보자의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적시해서 비방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요. 수사기관에 뭐 해야 됩니까? 고발해야 됩니다. 자, 다시 후보자 나야, 내가 후보자인데 나 말고 다른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걸 내 선거 공보물에 올리는 거야. 그게 뭐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걸 적시했다는 거야. 그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을 공고하고 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또한 공직선거법 65조 6항에 따르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와 그 소명 자료는 책자형 선거 공보의 둘째 면에 기재해야 된답니다. 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어디에? 둘째 면에 게재해야 된대요. 이를 게재하지 않거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에 게재하면 해당 선거 공보는 접수가 거부됩니다. 자, 둘째 면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알려야 될 사실이 너무 많은 거야. 둘째 면이 부족해서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아무리 글자를 작게 해도 내용이 많을 수도 있잖아. 그 여러분들 선거 공보를 받으면 제일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재산입니다. 재산. 거기 재산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재산 이만큼이나 있어 이러면서 재산 다 나오거든요. 심지어 배우자 재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재산 나오고요. 자식들 재산이나 부모 재산은 그 거부하면 안 적을 수 있어요. 그 본인이 거부하면,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거부하면 안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랑 본인 배우자 재산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 돈이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여기 80억이야? 80억을 어떻게 가지고 있지? 이러면서 그런 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누군지 압니까? 안철수 의원인데 혹시 돈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1200억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분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걸 이제 무료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백신 프로그램이 무료가 있죠. 다른 나라는 다 유료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죠. 이제 그거를 기업에다가 이제 팔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돈이 1200억 있으면 무슨 기분일까? 거의 대부분 다 주식에 있겠죠, 여러분들.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참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 자, 다시 봅시다. 자, 이를 게재하지 않거나 둘째 면이 아니면 다시 접수가 거부된다. 제외한다. 오케이. 다만부터 볼게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중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고지를 거부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어디 갔냐? 일부 정보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고지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보물 보면 거기에 고지 거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좀 게임직하죠.
거부했지 이러면서. 예를 들어 직계 존 비속의 재산이 후보자와 무관한 독립적인 생계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경우,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출마했어, 내가 나왔어. 그런데 내가 원래 돈 많은 사람이긴 한데 내 아들도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내 아들은 내가 한 푼도 안 물려줬어. 내가 안 물려줬는데 지 혼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물려줬어. 그리고 얘가 재산을 불려가지고 100억을 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공개해야 되냐면 10억을 물려받았다라는 거 공개해. 근데 나머지 90억을 자기가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 안 해도 돼. 그게 뭐야? 후보자와 무관한 독립적인 생계에 의해서 형성된 게 밝혀진다면 그거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고지 거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나 직계 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사유로 병역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병역의 만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2년 동안 가야 되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군대를 전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병역 처분 사안 및 그 사유를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역의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공개 또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 군대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일찍 전역을 한다는 건 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는 거거든. 그래서 대체로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해서 끊어졌다.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바로 전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인대 파열은 보통 회복하는데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십자인대는 이제 무릎 앞쪽에 있는 전방인대인데 이 인대가 우리 끊어지려면 이 다리가 반대쪽으로 꺾여야지 끊어지거든요. 근데 완전으로 막 90도로 꺾이는 건 아니지만 여기 상태에서 한 10도 정도나 더 꺾여도 이게 파열된단 말이야. 뭐 축구 같은 거 하다가 그런 경우 많죠. 아니면 산에서 미끄러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십자인대 파열되면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니까 1년이면 군생활 다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역하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직계 비속 중 혼인한 여성, 직계 비속이라고 했으니까 비속은 아까 뭐라고 했어? 자녀라고 했잖아. 자녀 중 혼인한 여성, 그러니까 딸이겠죠. 딸이 혼인을 했어. 근데 그 재산 상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11번의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뭐 별로 어렵지 않았죠. 11번 넘어갈게요. 너무 쉽다. 자, 12번 봅시다. 기업은요, 선거관리위원회죠. 그 다음에 위원은 공보물이고요. 자, 기업은 선관위죠. 니은과 관련된 공직선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아까 뭐라고 했어? 선거공보물은 어쨌건 선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 맞잖아. 맞죠? 근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규칙, 선거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게 본문에 있었죠. 맞죠? 그래서 권한을 지닌다, 본문에 있었어요. 맞는 말. 자, 다음 2번. 기업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니은은 선거공보물이죠. 선거공보물은 후보자나 정당이 작성한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 지문과 문제, 독서 문제들을 쭉 보면서 이번 모의고사 뭘 느꼈냐면, 이 사실 부산시에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너무 좀 구시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런 식으로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안 갖다 씁니다. 말 좀 바꾸거든, 비슷한 말로. 근데 너무 똑같은 말과 본문에 있는 똑같은 말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맞는 선지에다가. 보통 맞는 선지를 만들 때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살짝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좀 선지를 만들거든. 근데 의미는 똑같아. 근데 이제 이 말이랑 이 말이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많이 만드는데, 이번 독서에 그런 게 좀 적었어요. 그래서 아마 풀면서 이렇게 막 오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 하여튼 자, 3번 봅시다. 니은을 각 세대에 발송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기억이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거 쌤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무슨 형이라고 했어요? 독립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니은을 관리하는 기억을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인사로 구성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까 쌤이 화살표 했었죠. 뭐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무슨 원칙 때문에? 상호 변제 원칙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죠. 자, 다음 5번. 니은의 다른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을 적시하여 비방한 내용이 위법하다면 기억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넘어가서 13번 봅시다. 혹시나 13번과 같은 문제를 푸는데 이제 머릿속에 좀 꼬인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린다 또는 틀린다, 자주 틀린다라는 학생은 사실 요즘 이런 형식의 문제 잘 안 나오지만 어떤 식으로 보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각각 전부 뭘 해? 일단은 OX를 내가 다 찾아. 그러고 나서 얘랑 얘랑 서로 맞는지를 비교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실수를 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풀다 보면 머릿속에서 OX 꼬여가지고 틀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OX 이러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적절한 건데 이거 맞는데 이러면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실수가 좀 나오긴 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선지, 책자형 선거 공고의 둘째 면에 기재해야 된다. 요게 지금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건 둘째 면에 기재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둘째 면에 기재하거나 또는 둘째 면에 기재해서 세 번째 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외에는 다 불가능. 자, 다음 두 번째. 재산 상황을 공개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쌤이 알 권리 얘기했었다.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세 번째. 후보자가 직계 존속에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도움을 줬으니까 이거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공개해야 돼. 근데 여기에 지금 고지 거부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틀린 말이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자녀가 질병을 이유로 중도에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 병역의 만기를 다하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병역의 만기를 다하지 않았다랑 똑같은 말이죠. 본문에 나왔던. 자, 그러한 상황에서는 병역 처분 사항을 비공개하면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자, 중도에 전역했는데 질병을 이유로 중도에 전역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그러니까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X. 근데 여기 O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밑에 봅시다. 후보자의 여성 자녀가 혼인했어. 아까 직계 존속이라 비속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비속이 뭐라고 했어? 자녀라고 했죠. 딸. 자, 그래서 여성 자녀가 혼인했을 경우 그 재산은 공개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개 재산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뭐야? 공개 대상이라는 거잖아. 맞죠? 공개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건 공개 대상이라는 거고, 공개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공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뭐예요? 오늘 이제 수업하면서 지문 이외에 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가부장제의 어떤 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딸이 결혼하면 다른 집안의 사람이 되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시집 보내니까. 왜냐면은 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집안의 남편의 재산이랑 합쳐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를 끊는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집을 보낸다라는 어떤 그런 게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아들 재산은 왜 비공개 대상이 아닌데? 그렇죠? 이런 게 좀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어떤 우리 사회의 모습 중에 하나죠. 자, 다음 14번 봅시다. 보기 내용. 자, 보기 지문 나오면은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기, 특히나 사회 지문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사회나 법 지문은 대체로 실제 상황을 이렇게 뭔가 꾸며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적용하게끔 하는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본문에 나왔던 상황을, 그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갑이 법관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야. 그러면은 법관이고 위원이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이라고는 안 적혀 있잖아. 맞지? 위원장이라고는 안 적혀 있지만 이 사람 위원장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어. 관행에 따라서. 왜? 법관 출신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갑의 지인인 을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땡땡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 공모를 제출했답니다. 자, 그래서 을은 지금 선거 공모를 제출했다고 돼 있으니까 출마를 한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을이 후보로 출마한 해당 지역구의 주민인 병이 있어요. 얘가 이의를 제기했다잖아. 자, 그럼 이의를 제기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생각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로 뭐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치면은 자, 제출 서류가 필요하겠지. 제출 서류 누구랑 누구랑 내야 돼? 일단 을이 내야 돼. 병도 필요하면 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미리 생각해보고 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알겠죠?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갑이 관행에 따라 땡땡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면, 여기 나와있죠?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면 법률 해석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겠군. 요거 아까 쌤이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죠? 맞는 말. 그 다음 두 번째. 갑이 을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을의 선거 공보에 싣도록 허락했다면, 자 봐봐. 갑이 을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을의 선거 공보에 싣도록 허락했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이 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뭐 했다?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야.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자, 정치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겠죠. 자, 다음 3번. 을이 체납 실적을 거짓으로 게재한 것에 대해서 병이 이의 제기를 했다면 갑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겠군. 맞나요? 위원회 위원들이 표결할 수 있다고 했죠. 표결할 수 있고, 만약에 위원장이라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 가부, 찬성과 반대가 서로 동수일 때 이 위원장의 의견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맞는 말. 자, 다음. 을이 인적 사항을 거짓으로 게재했다는 병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소명 자료를 을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투표소들에 공고되겠군. 이것도 본문에 그대로 있었죠.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디에 공개된다고? 투표소나 이런 공개적인 곳에다가 이제 공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5번. 병이 을의 공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이의 제기를 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겠군. 맞나요? 아니죠. 공약이 실현되기 어렵냐 쉽냐는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하지만 아까 어디 있었냐? 안 보이냐? 몇 문단이었어? 아, 나진이었어? 아, 여기 있죠. 하지만 공약의 현실성은 이제 검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공약에 대해서는. 정답이 5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간단하게 얘기만 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친수성이랑 소수성 나오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혹시 언제 배워요? 혹시 학교에서 배워? 언제 배워요? 너네 중간고사 범위였어? 공통과학에 나오는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친수성, 소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물론 내 과학 지식은 중학교 3학년에서 끝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또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문과여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을 아예 안 했고 들여다본 적도 없어서. 근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가끔씩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막 할 거야. 과학 지문들 하다 보면은 이제
저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신경계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전부 내가 배웠던 중3 지식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과학 그 단원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나 진짜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지 3학년치 배웠는지도 다 기억나요. 그래서 사회도 난 다 기억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전부 중학교 때 배우는 지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독서나 이런 데서는 내가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넘어서는 지식은 내가 생각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알고 있는 거 활용해야죠.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이제 중학생 때 몰랐지만 나는 이제 지문들을 읽으면서 친수성이랑 소수성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 친수성, 소수성은요 생각보다 모의고사에서 자주 활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친수성을 띈다, 소수성을 띈다라고 할 때 친수성을 띈다라고 하는 건 물과 결합이 된다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소수성을 띈다라고 하는 건 물과 결합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는데 그 기름이 이제 소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다면 이 지문이 너무 쉽게 읽혔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5분만 쉬었다 갑시다.